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라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오늘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그리고 이어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과 미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먼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일본을 방문해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경제 및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자, 경제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 또 앞으로 나누게 될 경제협력 의제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후에 바로 미국으로 넘어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대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와 함께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원전, 협력, 또 안보에 관한 이슈들까지 다양한 논의를 펼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나게 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가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자, 그만큼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공유하고 있죠. 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윈윈의 결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앞으로의 숙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미애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3일부터 이틀간입니다. 23일, 24일 이틀간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의미부터 좀 짚어보고 하나씩 저희가 풀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에 앞서서 내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에도 한일 관계의 협력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일본에서는 한국이 반일로 돌아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은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서 취임 후에 첫 해외 순방 국가로 일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대통령의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이재명 정부 대일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 내에서 갖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대통령은 또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왔는데 그 셔틀 외교의 시작을 우리가 먼저 한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 셔틀 외교 활성화 좀 주요 의제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한미일 협력 체계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23일이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는 날이기도 한데, 자, 교수님,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이 주목되는 부분이 보통 이제 한미 한일 회담이 있으면 한미를 먼저 하고
한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순서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일본을 먼저 가서 회담을 하고 그다음 이제 트럼프를 만나러 미국을 가게 되는데 자, 이건 어떤 좀 함의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 취임 후에 첫 순방 국가는 대체로 미국이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이례적인데 그래서 그러면 방미 전에 방위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죠. 만나기 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두 차례 가진 적이 있는 이시바 총리를 만나서 사전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전 정보 교환은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지 정상이 만나서 사전 정보 교환을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그렇죠. 제가 봐도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사전 정보 교환 정도는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 대통령의 첫 공식 방문 국가를 일본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반일 친중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이제 불식시키는 그래서 반일 친중이 아니라는 것을 어필하는 의미로 일본을 네. 먼저 방문하는 반일이 것이 아니다.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미일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서 한일이 협력 연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국에 가기 전에 미국에 어필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공조를 미국에게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일본을 먼저 가고 미국을 가느냐? 우리 또 교수님께서는 뭐 세간에 나오는 것처럼 미리 어떻게 대비할까? 그 정도 차원은 이미 실무진에서 됐고요. 아마도 반일이 아니라는 그런 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만남과 함께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또 일종의 좀 경고 사인이 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과거사 청산은 과거사 청산, 또 파트너십은 파트너십, 이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데 현재 일본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일본 언론 또 이시바 이 정부의 입장은 또 어떤가요? 예, 지금 이제 투트랙 말씀을 하셨는데 투트랙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일 외교의 기본 노선입니다. 네. 일본에게 역사 영토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경제, 사회, 문화 등은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투트랙인데요. 다만 이번에 발표한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에서는 외교 분야에 있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천명하면서 대일 외교 부문에서는 투트랙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예,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라고 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의 방향성이 과거보다는 미래에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일본 정부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전에 대일 강경 발언들에 대해서 우려하면서도 앞으로의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말 그대로 우려 섞인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도 실무회담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여기에 협상 테이블에 과거사 청산 뭐 여기까지 이야기가 커질 수 있을까? 예, 주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서 과거사 청산 이런 얘기가 좀 나올까요? 아닐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네네네.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력 의제가 주로 논의되고 예.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이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네.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시바 총리 이 두 정상이 과거사 문제의 해결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역사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과의 관계에서 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후 과거사 청산 문제의 해결 의 자세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번 표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두 정상이 나란히 서는 공동 기자회견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 과거사 청산에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대일 노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원칙 을 다시 한번 이제 천명하는 그런 언급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제 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후 과거사 청산 문제 해결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정도의 언급은 좀 전달하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언급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일본 언론들의 반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새롭게 온 이 셔틀 외교, 네. 이번에 먼저 일본을 방문하면서 셔틀 외교,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이다. 여러 가지들 헤드라인들이 있기도 한데 한번 종합적으로 일본의 현지 반응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본에서는 일단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나라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죠. 요미우리 신민과 네. 단독 인터뷰를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제 이제 지면에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에 이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일면뿐만 아니라 전체 지면에 8면을 할애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를 이제 보도했습니다. 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 정권의 합의였지만 국가적인 약속은 존중한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도쿄에서 한일 의원연맹, 일한일 의원연맹의 간사회의가 열렸는데요. 거기 이제 도쿄에서 열린 이 의원연맹 간사회의에서 일한일 의원연맹의 간사장이 요미우리 신문을 갖고 와서 직접 들춰보이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마음이 담긴 인터뷰다. 읽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나가시마 간사장입니다. 네, 그렇죠. 나가시마 간사장입니다. 나가시마 간사장은 이시바 총리의 그렇죠. 최측근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러한 이제 전 정권의 합의를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발언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의 감정도 고려해야 된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말씀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대체적으로는 환영하고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우려 섞인 기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예, 그래서 정말로 이재명 정부가 반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네. 약간의 의심과 우려를 가지고 기대와 희망을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현지 언론들 또 현지의 분위기를 저희가 또 짚어봤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만남 중에 경제 이야기는 분명히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고민이 있죠. 트럼프의 상호 관세고요. 일본도 차에 아직도 25% 관세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아직도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을 안 해서 안 깎아주고 있고 그쪽도 문서화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아직 비슷한 처지들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는 어떤 좀 공동 대응을 하게 될까요?
글쎄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해야 되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가 저는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점이 있고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 합의 내용을 두고도 그 해석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고 된 게 없잖아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예. 협상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받거나 뭐 조언을 받는다기보다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어떤 한일 공조의 상징적 의미 그것이 더 크고 그리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가고 공조해 나갈 것인가를 구체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거의 동일한 관세 그리고 안보 관련 주둔 미군에 대한 이제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한일 양국이 다 받았다는 점에서 그것을 이제 분담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일 양국은 개별 대응하기보다는 협력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미국에 대한 시그널 이러한 의미가 이번 만남에 보다 더 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정말 큰 획을 그었던 것이 우리도 이제 잘 알고 있는 오부치 선언입니다. DJ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의 그 공동 선언인데 혹시 아주 잘 돼서 우리 이번 이재명 대통령 때도 한일 공동 선언, 뭐 오부치 선언급의 어떤 좀 아젠다 메시지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금년 내에 어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뛰어넘는 신선언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서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 준하는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신선언이 나오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그것을 준비할 만큼의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동선언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번에 발표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예상한 아젠다 뭐 이슈 중에 하나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논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또 우리가 가입하는 요 재료까지 나오게 된다면 또 어떤 효과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영문 약자로 이제 우리가 흔히 CPTPP라고 네, TPP. 부르는데요. 이 CPTPP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가입을 계속 검토해 왔었는데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CPTPP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미국이 주도했던 TPP에서 미국이 2017년에 탈퇴한 후에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에 재편성한 경제 블록입니다. 네. 일본이 주도하고 있고요. 작년에 유럽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영국이 가입을 하면서 현재는 12개국이 회원국입니다. 이 CPTPP 회원국의 전 세계 GDP가 약 13%, 무역 규모가 전 세계에서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있어서 형성하고 있는데 이 12개국 중에서 주로 일본이 주도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이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일본의 동의가 필수적이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가입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가입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가입을 위한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가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CPTPP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한일 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수출 시장이 확대되고 공급망의 다변화, 그다음에 중국 중심의 경제 의존도의 완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의 효과를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일 경제 협력, 한일 경협. 이제 이 단어가 잘 입에 붙지는 않는데 이번에 환태평양 이 경제 동반자 협정 좀 가입을 하게 된다면 이제 한일 경협 여기에 또 첫 발을 내디는 그런 계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일본 입국 패스트트랙 얘기도 한번 짧게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 이 패스트트랙 이제 심사를 했잖아. 이거 하면은 네네. 거의 뭐 몇 시간 걸리는 게 한 몇십 분에 딱 가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재개하는 좀 약간 상설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패스트 트랙의 말 그대로 네. 패스트 입국 심사를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금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고 그 60주년을 기념해서 6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일본에서는 하네다 공항과 후쿠오카 공항 이렇게 4개 공항에서 시범 운영을 했는데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비지트 재팬 웹이라는 곳에서 이제 본인의 이제 일본 입국 정보 등등을 이제 등록을 하면 QR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네. 그 QR 코드를 후쿠오카 공항이나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제 키오스크에 에서 대면? 인식을 하고 일정 정차를 마치면 그게 이제 한국인 전용입니다. 한일 전용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네. 그래서 한국인 전용 키오스크에서 인식을 하고 일정 절차를 마치면 바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제 많을 때는 뭐 1시간 이상 걸리던 입국 심사가 단 5분 만에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또한 한국에서도 김포공항, 김해공항에서 6월 한 달 동안 패스트트랙을 시범 운영했었는데 일본 국민도 전자 입국 신고를 하는 것으로 입국 심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일 인적 교류 1,2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행업계에서는 1,400만을 돌파할 것으로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반기 누적 한일 인적 교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국민 체감형 조치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한일 인적 교류 1,200만 혹은 1,400만 시대를 바라보면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한번 해볼 만한 그래서 운영의 재개 혹은 더 나아가서 이 확대 운영까지도 이번에 언급이 되지 않을까. 뭐 앞으로 가능하면 실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좀 결론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참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도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 또 이시바 총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큰 틀에서의 미래지향적인 모습 어떤 건지 한번 좀 재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네. 이미 언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 미래지향, 후 과거사 청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속설이 있는데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도 만남 그 자체가 절반의 성공이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이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의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절반도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미애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82일 만에 미국 정상과 단독 양자회담을 갖게 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요, 한미 동맹의 미래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이 실은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요구, 행동, 또 이런 상황 나올 것도 같거든요. 그만큼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정상회담이 될 텐데요.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 자세하게 저희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방금 저희가 한일 정상회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마치자마자 미국 워싱턴 DC로 건너가게 돼서 25일 월요일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크게 좀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는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양자회담의 총평 의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성이라든가 어쩌면 어려움 이런 것들은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의미가 크고 예.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쪽은 6월에 바뀌었고 미국은 1월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두 정상이 최초로 대면 회담을 하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양쪽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여러 가지가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정상회담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네. 과거에도 어려운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어려운 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포함해서 외교 정책 기조를 180도, 네. 미국의 외교 정책을 180도 뒤바꾸면서 오히려 그동안 미국과 가장 가까웠던 동맹국 중심으로 해서 이익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고 예. 하필은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 미국과의 우호 관계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가까운 성공적인 동맹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내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미 관계가 그야말로 중대 변곡점에서 어쩌면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예, 하나씩 저희가 하지 풀어가 않을 수 없는.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표를 통해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들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날 워싱턴 DC에 도착을 해서요.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고 그 다음 날입니다. 25일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있고 26일 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필리 조선소라고 우리 이제 한화오션, 한화 시스템이 인수한 우리의 조선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방문을 하고 이제 28일 날 한국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한미 동맹은 한미 동맹이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한미 동맹의 현대화 이게 뭡니까? 이제 한미 동맹이 좀 달라진다는 뜻인가요? 뭐가 바뀐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 문장을 사실은 정확하게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고 네. 한국과 미국의 외교적인 메시지 교환 과정에서 이제 살짝 나온 용어가 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해하기는 미국이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몇 네. 가지 요구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식화된 용어는 아닙니다. 네. 예. 그런데 저희 어떤 이제 모습이라는 겁니까? 저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게 무슨 뜻을 담고 지금까지 언론을 네. 통해서 또는 정부 당국자들의 간헐적인 표현을 통해서 한미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볼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안보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예. 즉 미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해서 미국의 안보 정책을 전략을 전반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동맹의 체제도 변경을 해야 되고 네. 그런 차원에서 동맹의 상대편들도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변경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골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에게 민감한 것은 예를 들어서 주한 미군의 경우에 그동안 북한의 침공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만 하지 말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큰 정책에 동참을 할 필요가 있다.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도
한국이 더 많이 기여를 해야 되고 또 주한 미군 분담 비용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 국방비 자체도 대폭적으로 상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건 아닌데 분명히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한미 동맹 현대화 이게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지금 그 의미를 그런 뉘앙스가 네. 나왔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안보의 역할도 주한미군의 역할도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라 네. 중국을 대응하는 쪽으로 새로운 판이 또 짜질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패키지딜이라고 해서 이 대미 관세 협상했을 때 당초에 뭐 방위비라든가 요 안보 문제를 같이 논의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완전히 선을 걷잖아요. 그 이유도 따로 여기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그래서 가지 그렇죠. 이유가 네. 있을 텐데 네. 기본적으로 지난번 관세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에서 네. 그쪽에서 이제 상무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권한을 쥐어틀었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재무장관과 권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경쟁 관계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국무장관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루비오 장관이요. 예,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어떤 관세 협상 과정에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서 한국의 경우는 관세 협상에다가 안보 문제까지 섞어서 같이 해야 패키지를 하면 되는데, 좋겠다라고 예. 제안을 해야 되는데 상무장관하고 재무장관이 서로 주도권 경쟁을 하면서 둘이 입장 정리가 안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루비오 장관의 말을 들을 수도 없는 이런 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저는 분석을 했고요. 예. 결국 루비오 장관이 한국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는 공감했으나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지 못하면서 관세 협상은 상무장관의 주도권 속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우리의 방위비에 대한 부분도 미국이 이 정도는 요구할 것이다. 뭐 GDP의 지금 3.8% 여기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이 미국의 뭐 일종의 적이 된다고 하면 중국과에 있어서 또 우리에게 어떤 요구, 책임 이런 것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조심스럽지만 어떤 좀 주제들 많이 오고 가게 될까요? 어떻게 좀 결론이 나게 될까요? 네,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미군의 임무가 북한군 억제가 아니고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네, 플러스? 더 플러스 중국군을 견제하는 것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꼭지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요구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목소리가 한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한 미군에 사용하는 비용, 그 분담금이죠. 네.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늘려라 하는 게 또 한 꼭지. 세 번째 꼭지는 주한 미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을 올려라라는 겁니다. 아, 그게- 방위비 외에 우리의 국방비까지. 예, 근데 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이제 방위비 그러면 헷갈리니까 예. 분담금으로만 표현할게요. 좋습니다. 주한미군의 분담금을 대폭 올리라는 꼭지가 두 번째 꼭지고 세 번째 꼭지는 한국의 국방 예산 자체를 올려라. 그게 3.8%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네. 3.8%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국방 예산을 작게 뭐 전체적으로 보면 2.6% 정도 볼 수 있는데 이걸 3.8%로 올리라는 겁니다. 2.6%에서 3.8%로 올리면 당장 국방 예산을 30조 원 정도는 네, 더 올려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국방 예산을 어디까지 국방 예산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말이 달라요. 적게 보면은 뭐 한 60조 원, 많게 보면 66조 원까지 볼 수 있어요. 60조 원 기준으로 봐도 한 20조 원, 25조 원을 더 얹어줘야 3.8%의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방위비 문제 또 안보 문제가 한 틀이고 결국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이 대미 관세 협상입니다. 아직까지 대미 관세 협상에 있어서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문서화되지는 않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가서 공식 문서화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관세 협상 트럼프 측이 아직도 약속을 안 지켜요. 차가 15%인데 지금 25%를 받고 있고 네. 문서화가 돼야 이제 주장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좀 이번에 문서화가 될까요? 관세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또 항상 변덕이 좀 심한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1월에 취임하셔가지고 지금 8월 7개월이 지났는데 네. 지금 뭐 몇 번씩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유럽과 한국과 일본 이게 동맹이죠. 미국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협상의 상대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네. 일단은 큰 고비는 넘어간 것 같고요. 그 상태 속에서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브라질과의 관계가 지금 예상과 달리 중간에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다. 대만도 갑자기 안 되고 있고요. 뭐 네. 대만만 해도 규모 때문에 조금 네. 더 후순위가 될 수 있으나 미국에서 볼 때는 브라질, 인디아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 속에서 중국과의 협상도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좀 유보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결정 이런 것들은 조금 늦추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미국 쪽에서 관세 협상에 대한 문서화를 적극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쪽에서 네. 이번에 이미 구두 합의가 됐던 이제 상호 관세 부분을 문서화를 네. 오히려 그쪽에서도 그렇게 원치 않는다. 지금 3,500억 달러를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구두 약속을 미국은 받아냈습니다. 네. 예, 그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다가 보면 지금 막힐 가능성이 더 많은 게 미국입니다. 한국보다는. 예. 예, 미국 쪽에서 3,500억 불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뭐 투자냐, 대출이냐, 지급 보증이냐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돈 내놔라 할 텐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돈을 주고는 싶은데 어디 계좌를 번호를 알려줘야지 돈을 송금할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계좌 번호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프로젝트가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는데 뭐 이러겠죠. 예, 프로젝트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좌 송금을 할 수 있는 계좌 번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면 어쩌면 미국으로서는 지금 당장 일단은 어음만 받아놓고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오히려 문서화를 미국 쪽에서 좀 꺼릴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함께 주셨고요. 또 꺼릴 하나가 수도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제조업 관련 인프라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달러를 받아놓은 것 자체가 의미를 어디까지 둬야 될지는 매우 큰 알겠습니다. 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조선에 대한 마스가 프로젝트 이야기는 저희가 또 많이 전해드렸고 이번에 보면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16명 또 경제 사절단으로 함께 갑니다. 아마 한미 경제 협력 정부 차원 외에도 민간에서도 뭐 우리가 주는 선물 보따리 이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겠죠.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 모든 분위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미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동맹국들을 상대로 심하게 말을 하면 돈을 뜯어내는 그런 형국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도 돈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로 꼽혀 있고 네. 제일 취약한 고리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겁을 많이 내고 있고 하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미국이 돈을 받아내기에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인프라 문제라든가 미국의 임금 문제라든가 미국의 모든 사회적인 여건이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 특히 한국과의 이런 협력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현금화를 돈을 직접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또 다른 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당하는 구조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의 발전의 도상의 특성상 4차 산업혁명 중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거대 기업들은 미국과의 정말로 질적인 최고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네.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뭐 좀 이번 기회에 좋은 투자거리가 있는지 진지하게 미국 산업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3,500달러 받기로 했는데 예. 어떠한 프로젝트에 돈을 받을지 아직 본인들이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좀 우리가 투자를 할 테니까
어떤 산업 계획이 있는지 좀 밝혀달라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미국의 첨단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부분도 있고요. 1,000억 달러의 그 LNG, 액화 천연가스 에너지 구매도 있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만약 우리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쌀과 소고기입니다. 이게 이제 실은 우리 쪽과 미국 쪽 대변인과의 엇갈렸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최소한 이 쌀과 쇠고기만큼은 어떻게 되는 건지 결론이 나오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이것도요 이번에도요 네. 정상회담인데. 예.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한국과 미국에서 이 농산물 부분 관련해서 말이 어긋난 부분을 가만히 보면 실제로는 어긋나지 않는데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예. 뭐냐 하면 한국에서는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었다. 그런 언급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미국에서는 한국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을 해버렸다. 예. 완전히 개방을 해버렸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농산물 개방 지수가 99.7%입니다. 현재. 99.7%고 소고기도 상당수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세계 1등입니다. 사실상 수입이 개방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30개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적인 제약이 있어요. 원령 제한. 네. 쌀도 그 전에 협상이 다 돼가지고 해마다 쌀 수입량이 늘고 있어요. 몇 년 지나면 완전 개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99.7%가 개방이 됐는데 미국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의 농산물 시장은 완전 개방이 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표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거지 실제로는 양쪽 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서강대 대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벌써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죠. 자, 23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총 관람객 418만 명을 넘게 기록해서 전 세계 박물관, 미술관 관람객 수 6위를 기록했는데 자, 올해 같은 추세라면은요, 이 기록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바로 이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이 한몫한 건데요. 자, 우리 K 컨텐츠의 이런 좋은 흐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